아저씨, 검은 차가 저를 쳤어요. 그리고 그냥 가버렸어요. 한상철이 CCTV를 확인하는데 충격적인 장면이. 운전석에 앉아 있는 사람은 바로 강무진이었어요. 이 자식이. 한상철의 주먹이 저절로 쥐어졌습니다. 과거의 라이벌이 아이를 치고 도망가다니. 과거와 현재의 분노가 한꺼번에 폭발합니다. 오늘 이야기 시작해 볼게요. 잠깐. 이야기 시작하기 전에 한 가지만 부탁드릴게요. 방금 보신 장면만으로도 궁금하시죠? 이런 반전 넘치는 실화들이 정말 많아요. 그 집에 무슨 일이 채널 구독 버튼 한 번만 눌러주세요. 좋아요도 함께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여러분이 상상도 못한 충격적인 이야기들을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어요. 자, 그럼 지금부터 진짜 이야기 시작해 볼까요? 평범한 경비 아저씨의 숨겨진 과거와 그가 벌인 놀라운 복수극. 끝까지 놓치지 마세요. 새벽 5시 반, 서울 외곽의 30년 된 아파트 단지에 첫 번째 가로등이 꺼져갑니다. 한상철은 경비실 문을 열고 나와 깊은 숨을 들이마셨죠. 차가운 공기가 폐 깊숙이 스며들면서 하루가 시작된다는 신호를 보냅니다. 69세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그의 발걸음은 여전히 단단했어요. 무릎이 아프다고 투덜거리는 또래들과는 달리 한상철의 몸은 아직도 탄탄한 편이었습니다. 경비실 앞에 세워둔 낡은 빗자루를 집어들며 한상철은 습관처럼 손목을 돌렸어요. 관절이 조금 뻣뻣해진 것을 느끼면서도 별다른 표정 변화는 없었죠. 30년 된 이 아파트에서 경비로 일한 지도 벌써 15년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처음 이곳에 왔을 때만 해도 아파트가 그리 낡아 보이지 않았는데 이제는 벽면 곳곳에 세월의 흔적이 역력했어요. 페인트가 벗겨진 곳들, 녹슨 철문, 그리고 금이 간 보도블록들이 시간의 무게를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마당을 쓸기 시작하면서 한상철은 어제 밤에 떨어진 낙엽들을 정성스럽게 모아냅니다. 쓸고 또 쓸면서 그는 자신만의 리듬을 만들어갔죠. 빗자루 소리가 아침 정적을 깨뜨리지 않을 정도로 조심스럽게 움직이면서도 구석구석 놓치는 곳이 없었어요. 담배꽁초 하나, 과자 포장지 하나까지도 그의 눈을 피해갈 수 없었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 그냥 평범한 아파트 경비원 같지만 뭔가 다른 무게감이 느껴졌죠. 한상철의 움직임에는 일반적인 청소와는 다른 정밀함이 있었어요. 마치 무엇인가를 점검하듯 꼼꼼하게 구석구석을 살펴보며 쓸고 있었습니다. 아파트 입구부터 시작해서 주차장, 놀이터, 그리고 뒷마당까지 일정한 순서와 패턴을 가지고 움직였죠. 누군가 보기에는 단순한 청소 같아 보이겠지만 실제로는 매일 아침 이 공간의 안전을 확인하는 그만의 의식 같은 것이었어요. 상철 아저씨, 오늘도 일찍 나오셨네요. 7시쯤 되자 출근길에 나서는 입주민들이 하나둘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한상철은 고개를 끄덕이며 조용히 인사를 받았죠. 말은 많지 않지만 그의 인사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입주민들도 그걸 알고 있는 듯 했습니다. 때로는 편의점에서 산 김밥을 건네주기도 하고 따뜻한 커피 한 잔을 가져다 주기도 했어요. 501호에 사는 김 과장은 매일 아침 한상철에게 커피를 건네주곤 했습니다. 아저씨, 이거라도 드세요. 한상철은 항상 고개를 깊이 숙여 감사를 표했죠. 그의 인사는 단순한 예의가 아니라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것이었어요. 203호의 박 여사는 가끔 직접 만든 김밥을 싸와서 한상철에게 건네곤 했습니다. 혼자 계시니까 제대로 드실지 걱정이 되어서요. 고맙습니다. 한상철의 대답은 항상 짧고 담담했어요. 하지만 그 짧은 말 속에는 묘한 품격이 있었습니다. 큰 소리를 내거나 불필요한 말을 하지 않는 그의 성격 때문에 입주민들은
자연스럽게 그를 존중하게 되었죠. 아이들마저도 한상철 앞에서는 장난을 치지 않고 조용히 인사를 하고 지나갔습니다. 다른 아파트 경비원들과는 뭔가 다른 아우라가 있었어요. 한상철이 말을 많이 하지 않는다고 해서 무뚝뚝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는 입주민들 한 명 한 명의 이름을 모두 기억하고 있었고 각자의 생활 패턴까지 파악하고 있었어요. 누가 몇 시에 출근하는지, 어떤 아이가 학원을 다니는지, 어르신들이 언제 병원에 가시는지까지 모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다만 그런 관심을 드러내지 않을 뿐이었죠. 오전이 지나고 점심시간이 되자 한상철은 경비실로 돌아왔어요. 좁은 공간이지만 그에게는 충분했습니다. 구석에는 낡은 책상과 의자, 그리고 작은 냉장고가 있었죠. 벽면에는 아파트 관련 공지사항들과 입주민들의 연락처가 정리되어 있었어요. 하지만 경비실 구석 깊숙한 곳, 잘 보이지 않는 자리에는 뭔가 특별한 것들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먼지가 쌓인 낡은 트로피 하나와 색이 바랜 흑백 사진들이었어요. 트로피에는 글씨가 새겨져 있었지만 세월이 흘러 잘 보이지 않았죠. 흑백 사진 속에는 젊은 시절의 한상철로 보이는 사람이 있었는데 지금과는 사뭇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당당하고 자신감에 찬 표정, 그리고 뭔가 특별해 보이는 복장을 하고 있었어요. 사진 속 그의 눈빛은 지금의 온화한 모습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날카롭고 강인한 마치 전사 같은 눈빛이었죠. 하지만 아무도 이것들을 본 적이 없었어요. 한상철은 철저하게 자신의 과거를 숨기고 있었고 입주민들 역시 그의 사생활에 대해 궁금해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성실하고 조용한 경비 아저씨로만 알고 있을 뿐이었죠. 가끔 입주민들 사이에서 상철 아저씨는 뭔가 다르다는 이야기가 나오기도 했지만 누구도 구체적으로 뭐가 다른지는 알지 못했어요. 오후가 되어 아이들이 학교에서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한상철은 다시 마당으로 나와 청소를 계속했어요. 아이들이 뛰어다니며 흘린 과자 부스러기들을 정리하고 바람에 날린 쓰레기들을 주워 담았습니다. 그의 움직임은 여전히 묵묵했지만 때때로 아이들을 바라보는 그의 눈빛에는 따뜻함이 있었어요. 특히 혼자 놀고 있는 아이가 있으면 유심히 지켜보곤 했습니다. 해가 지기 시작하면서 한상철의 하루 일과도 마무리되어 갔습니다. 마지막으로 아파트 주변을 한 바퀴 돌며 이상은 없는지 확인했죠. 30년 된 낡은 아파트지만 그에게는 지켜야 할 소중한 공간이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곳 사람들이 그를 믿고 의지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경비실로 돌아온 한상철은 구석에 숨겨둔 트로피를 잠깐 바라봤습니다. 아무도 모르는 그의 과거가 거기에 담겨 있었죠. 화요일 아침 평소와 다름없이 청소를 하던 한상철의 귀에 낯선 엔진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굉음을 내며 아파트 단지로 들어오는 검은색 고급 승용차였어요. 차량의 크기와 소음이 30년 된 조용한 아파트 단지와는 전혀 어울리지 않았죠. 한상철은 빗자루를 멈추고 그 차를 바라봤습니다. 번호판을 보니 새로 입주한 705호였어요. 차에서 내린 남자는 48세 정도로 보이는 조태수였습니다. 값비싼 정장을 입고 있었지만 어딘지 품격이 느껴지지 않았어요. 오히려 성공을 과시하려는 듯한 인상이 강했죠. 조태수는 차에서 내리자마자 주변을 둘러보며 못마땅하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마치 이 아파트가 자신의 수준에 맞지 않는다는 듯한 시선이었어요. 조태수와 함께 온 수아들도 몇 명 있었습니다. 모두 어깨를 으쓱거리며 걸었고 목소리도 컸어요. 한상철은 이런 사람들을 본 적이 있었습니다. 돈과 권력을 앞세워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는 부류의 인간들이었죠. 하지만 한상철은 표정 하나 변하지 않고 다시 청소를 계속했습니다. 야, 이 아파트 진짜 낡았네.
빨리 재개발해야겠어. 조태수의 목소리가 아파트 단지에 울려 퍼졌어요. 재개발 시행사 사장이라는 직책에 어울리는 발언이었지만 아직 살고 있는 입주민들 앞에서 하기에는 너무 무례했습니다. 몇몇 입주민들이 불쾌한 표정을 지었지만 아무도 직접적으로 항의하지는 못했어요. 조태수의 기세가 만만치 않았거든요. 며칠이 지나면서 조태수와 수아들의 행동은 점점 더 문제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주차장에 차를 아무렇게나 세워두어 다른 입주민들이 불편을 겪었어요. 심지어 놀이터 옆 공간까지 자신들의 차로 채워버렸죠. 아이들이 놀 공간이 줄어들자 학부모들의 불만이 쌓여갔습니다. 한상철은 이런 상황을 지켜보면서도 직접 나서지 않았어요. 경비원의 입장에서 입주민과 갈등을 빚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불편함이 쌓여가고 있었습니다. 특히 조태수가 다른 입주민들을 대하는 태도가 점점 더 거만해지는 것을 보면서 참기가 어려워졌어요. 목요일 오후 결정적인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한상철이 경비실 앞에서 업무를 보고 있는데 큰 소리가 들려왔어요. 조태수가 203호에 사는 박 할머니와 말싸움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박 할머니는 70세가 넘은 연세에도 정정한 분이었지만 조태수 앞에서는 왜소해 보일 수밖에 없었어요. 할머니, 이해를 좀 해보세요. 재개발이 되면 다들 더 좋은 곳에서 살 수 있잖아요. 조태수의 말은 겉으로는 정중해 보였지만 속내는 전혀 달랐어요. 박 할머니를 설득하는 것이 아니라 굴복시키려는 의도가 뻔히 보였죠. 박 할머니도 이를 느꼈는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좋은 곳이라니요? 우리가 30년 넘게 살아온 이곳을 떠나라고요? 젊은 사람이 어른한테 그게 무슨 말이에요? 박 할머니의 목소리에는 분노와 서러움이 섞여 있었어요. 30년 넘게 이 아파트에서 살면서 이웃들과 정을 나눈 추억들, 그리고 돌아가신 남편과의 기억들이 모두 이곳에 있었거든요. 하지만 조태수에게는 그런 감정적인 가치는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할머니, 감정적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현실적으로 생각해봐요. 이 낡은 아파트에서 계속 사시려고요? 조태수의 말투가 점점 거칠어지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나름대로 예의를 지키려고 했지만 박 할머니가 쉽게 넘어오지 않자 본성이 드러나기 시작한 것이죠. 한상철은 경비실에서 이 모습을 지켜보며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아니에요. 우리는 여기서 계속 살 거예요. 당신들이 뭔데 우리를 쫓아내려고 해요? 박 할머니가 목소리를 더욱 높이자 조태수의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자신의 권위에 도전하는 것을 참을 수 없었던 것이죠. 조태수는 한 걸음 더 박 할머니 쪽으로 다가갔습니다. 할머니, 이렇게 나오면 안 되는데요. 우리도 어쩔 수 없이 강하게 나갈 수밖에 없어요. 그 순간이었습니다. 조태수가 박 할머니의 어깨를 거칠게 밀쳤어요. 박 할머니는 균형을 잃고 뒤로 휘청거렸습니다. 70세가 넘은 할머니에게 48세 남자가 손을 대는 모습을 본 한상철의 눈빛이 순간적으로 변했어요. 한상철의 주먹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온몸의 근육이 긴장되면서 오랫동안 잠들어 있던 무언가가 깨어나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한상철은 깊게 숨을 들이마시며 자신을 억제했습니다. 경비실에서 나온 한상철은 조용히 두 사람 사이로 걸어갔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할머니를 모시고 들어가겠습니다. 한상철의 목소리는 평소와 다름없이 차분했지만 조태수는 왠지 모를 압박감을 느꼈어요. 한상철의 눈빛에서 뭔가 위험한 것을 감지한 것이죠. 하지만 조태수는 자신의 체면 때문에 물러설 수 없었습니다. 경비 아저씨, 이건 우리끼리 해결할 일이에요. 끼어들지 마세요. 한상철은 대답하지 않고 박 할머니를 부축했어요.
박 할머니도 한상철의 도움을 받으며 자리를 떠났습니다. 조태수는 뭔가 찜찜한 기분이었지만 더 이상 문제를 키우고 싶지 않아서 그냥 돌아갔어요. 그날 밤 한상철은 경비실에서 잠들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박 할머니가 밀려 휘청거리는 모습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어요. 그때 조태수를 제압하고 싶은 충동을 억제하느라 온몸이 떨렸던 기억도 생생했습니다. 바람이 불기 시작했어요. 경비실 앞에 놓여있던 오래된 신문 한 장이 바람에 날려 한상철의 발밑으로 굴러왔습니다. 한상철은 그 신문을 집어들었어요. 세월의 바랜 종이었지만 헤드라인은 선명하게 읽을 수 있었죠. 챔피언 한상철, 3연속 방어 성공. 신문 속 사진에는 젊은 시절의 한상철이 트로피를 들고 있는 모습이 담겨 있었어요. 지금의 조용하고 온화한 모습과는 전혀 다른 강인하고 당당한 모습이었습니다. 한상철은 그 신문을 바라보며 복잡한 감정에 빠졌어요. 과거의 자신과 현재의 자신 사이에서 갈등하고 있었습니다. 조태수와의 충돌 이후 며칠이 지나면서 아파트 단지의 분위기는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특히 지하 1층에 있는 작은 헬스장에서 새로운 문제가 시작되었어요. 조태수의 조카인 조민수가 그곳을 자신의 아지트처럼 사용하기 시작한 것이죠. 20대 후반의 조민수는 삼촌만큼이나 거만했고 오히려 더 노골적으로 다른 사람들을 무시했습니다. 헬스장은 원래 입주민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었어요. 비록 시설이 낡기는 했지만 어르신들이 가벼운 운동을 하고 젊은 사람들이 운동 후 담소를 나누는 소중한 공간이었죠. 하지만 조민수가 들어온 후부터는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조민수는 헬스장에 자신의 친구들을 데려와서 시끄럽게 떠들었어요. 운동기구를 독점하고 다른 입주민들이 와도 눈치를 주어 쫓아냈습니다. 특히 어르신들이 오시면 대놓고 불쾌한 표정을 지으며 여기는 젊은 사람들이 운동하는 곳이라고 말하곤 했어요. 더 심각한 문제는 조민수가 아파트 단지 내 청소년들에게 불법 도박을 권하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처음에는 게임이라고 말하며 접근했지만 실제로는 돈을 걸고 하는 도박이었어요. 고등학생 몇 명이 이미 상당한 돈을 잃었다는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부모들은 걱정이 태산 같았지만 조태수의 권력 때문에 쉽게 문제를 제기하지 못했어요. 한상철은 이런 상황을 지켜보며 속이 타들어갔습니다. 특히 청소년들이 피해를 당하는 모습을 보면 참기가 어려웠어요. 하지만 여전히 직접 나서기는 조심스러웠습니다. 경비원이라는 자신의 위치 때문이기도 했고, 과거의 자신을 드러내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기도 했어요. 화요일 저녁 정기 입주민 회의가 열렸습니다.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진행되는 이 회의에는 대부분의 입주민들이 참석했어요. 주된 안건은 조태수와 조민수의 문제였습니다. 입주민들의 불만이 하나둘 터져나오기 시작했죠. 도대체 언제까지 참아야 하는 거예요? 우리 아이가 헬스장에서 쫓겨났다고 하네요. 청소년들이 도박에 빠져 있다는데 이걸 그냥 둘 수는 없잖아요. 입주민들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습니다. 하지만 구체적인 해결 방안을 제시하는 사람은 없었어요. 조태수의 권력과 영향력을 두려워했기 때문이죠. 그때 203호의 박 할머니가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우리 경비 아저씨 젊을 땐 무슨 선수였다던데요. 박 할머니의 말에 회의장이 순간 조용해졌어요. 모든 시선이 한상철을 향했습니다. 한상철은 회의장 뒤편에 서서 조용히 듣고 있었는데 갑자기 관심의 중심이 되자 당황스러웠어요. 선수요? 무슨 선수 말씀이세요? 501호의 김 과장이 궁금해하며 물었습니다. 박 할머니는 며칠 전 바람에 날린 신문을 우연히 본 것 같았어요. 글쎄요,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뭔가 격투기 같은 거였던 것 같아요. 신문에서 봤거든요.
박 할머니의 말이 끝나자 입주민들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일어났습니다. 평소 조용하고 온화한 한상철이 격투기 선수였다는 것이 믿기지 않았어요. 하지만 동시에 왠지 모를 기대감이 생겼습니다. 정말요? 상철 아저씨가요? 그럼 조태수 저 인간들하고 맞설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입주민들의 시선이 한상철에게 집중되었지만 한상철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다만 고개를 살짝 숙이며 자리를 떴습니다. 하지만 이날부터 한상철에 대한 소문이 아파트 전체로 퍼지기 시작했죠. 회의가 끝난 후 몇몇 젊은 입주민들이 한상철을 찾아왔습니다. 301호의 이준호, 602호의 김태연, 그리고 904호의 박성민이었어요. 모두 30대 직장인들로 조태수 패거리의 행동에 가장 분노하고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아저씨, 정말 선수셨어요? 이준호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한상철은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오래전 일입니다. 그럼 저희가 뭔가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이대로는 안 되잖아요. 김태현이 답답함을 토로했습니다. 한상철은 이들의 마음을 이해했어요. 하지만 섣불리 행동하기에는 상황이 복잡했습니다. 일단 저들이 정확히 뭘 하고 있는지 알아야 합니다. 박성민의 제안에 다른 사람들도 동의했어요. 한상철도 더 이상 방관할 수만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특히 청소년들이 피해를 당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더욱 그랬어요. 조사를 해보죠. 하지만 조심스럽게 해야 합니다. 한상철의 말에 젊은 입주민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렇게 해서 비밀스러운 조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이준호는 헬스장 주변을 관찰하기로 했고, 김태현은 청소년들과 대화를 나누어 피해 상황을 파악하기로 했어요. 박성민은 조태수의 사업체에 대해 알아보기로 했습니다. 며칠간의 조사 끝에 충격적인 사실들이 드러나기 시작했어요. 조민수가 청소년들에게 권한 도박의 규모가 생각보다 훨씬 컸고 이미 몇몇 학생들이 심각한 빚을 지고 있었습니다. 또한 조태수가 재개발 과정에서 불법적인 방법을 사용하고 있다는 정황도 발견되었어요. 하지만 가장 충격적인 발견은 따로 있었습니다. 박성민이 조태수의 사무실 근처에서 조사를 하다가 우연히 목격한 것이었어요. 조태수의 경호원 중 한 명이 한상철과 과거에 연관이 있는 인물이었던 것이죠. 아저씨, 혹시 강무진이라는 사람 아세요? 박성민의 질문에 한상철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강무진은 한상철이 현역 시절 가장 치열하게 경쟁했던 라이벌이었어요. 둘은 여러 차례 맞붙었고, 때로는 한상철이 이기고, 때로는 강무진이 이겼습니다. 하지만 마지막 경기에서 한상철이 승리하며 챔피언 자리를 지켰던 기억이 있었어요. 어디서 봤습니까? 조태수 사장 옆에 있더라고요. 경호원 같았어요. 한상철은 복잡한 심경이었습니다. 오랜 세월이 지난 후 라이벌과 이런 식으로 다시 마주치게 될 줄은 몰랐어요. 더구나 강무진이 조태수의 편에 서 있다는 사실이 상황을 더욱 복잡하게 만들었습니다. 아저씨, 그럼 저 사람도 선수였다는 말씀이에요? 이준호가 놀라며 물었어요. 한상철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과거 라이벌이었습니다. 이 말을 들은 젊은 입주민들은 상황의 심각성을 깨달았어요. 단순히 조태수 패거리와의 대립이 아니라 한상철의 과거와 연결된 더 복잡한 싸움이 될 수도 있었거든요. 하지만 동시에 한상철이라면 강무진과도 맞설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도 생겼습니다. 그날 밤 한상철은 경비실에서 오랜 시간 생각에 잠겼어요. 평온했던 일상이 과거의 그림자에 의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더 이상 피할 수 없다는 것도 알고 있었어요. 강무진이 조태수의 경보원으로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후 한상철의 마음은 복잡해졌습니다. 하지만 입주민들의 피해가 계속되고 있어서
더 이상 망설일 수 없었어요. 특히 조민수가 청소년들을 상대로 벌이는 불법 도박이 더욱 노골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었거든요. 목요일 오후 결정적인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한상철이 경비실에서 업무를 보고 있는데 밖에서 큰 소리가 들려왔어요. 나가보니 조민수와 친구들이 또다시 입주민들과 마찰을 빚고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아예 아파트 놀이터에서 도박판을 벌이고 있었어요. 야, 할아버지들은 좀 비켜줘요. 여기 우리가 먼저 왔잖아요. 조민수가 벤치에 앉아 계시던 어르신들을 향해 거만하게 말했습니다. 어르신들은 당황스러워하며 자리를 피하려 했지만 분노한 입주민들이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했어요. 도대체 뭐 하는 거예요? 여기는 아이들 놀이터라고요. 이준호가 앞장서서 항의했습니다. 하지만 조민수는 비웃듯이 대답했어요. 놀이터든 뭐든 우리가 쓰면 안 돼요? 우리도 여기 사는데? 상황이 점점 악화되자 한상철은 경비실에서 나왔습니다. 입주민들 사이로 조용히 걸어가면서 상황을 파악했어요. 조민수 일행은 총 5명이었고 모두 20대 후반에서 30대 초반으로 보였습니다. 여기서 그만하세요. 한상철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조민수는 한상철을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코웃음을 쳤어요. 경비 아저씨가 왜 나서요? 이건 우리끼리 해결할 일이에요. 이곳은 모든 입주민이 함께 사용하는 공간입니다. 한상철의 말은 차분했지만 단호했습니다. 하지만 조민수는 전혀 물러설 생각이 없었어요. 오히려 도전적으로 한상철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때 놀이터 입구로 강무진이 나타났습니다. 한상철보다 키가 크고 덩치도 더 좋은 강무진은 여전히 위압적인 모습을 하고 있었어요. 두 사람의 시선이 마주쳤을 때 공기가 순간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오랜만이네, 한상철. 강무진의 목소리에는 묘한 감정이 섞여 있었어요. 한상철도 침묵으로 대답했습니다. 여기서 뭘 하는 거야? 입주민들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한상철의 대답에 강무진이 씁쓸하게 웃었어요. 보호라. 예전 그 한상철이 맞나? 강무진의 말에 주변 입주민들이 웅성거렸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흐르는 긴장감을 모두가 느꼈어요. 한상철은 깊게 숨을 들이마시며 자신을 진정시켰습니다. 과거는 과거입니다. 그래. 그럼 이번에도 과거처럼 할까? 강무진이 한 걸음 앞으로 나서자 한상철도 자세를 취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한상철은 주변을 둘러보았어요. 입주민들, 특히 어르신들과 아이들이 두려워하며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한상철은 주먹을 풀고 한 걸음 뒤로 물러났습니다. 여기서는 안 됩니다. 강무진은 한상철의 행동이 의외였는지 잠시 멈칫했어요. 예전에 한상철이었다면 절대 물러서지 않았을 텐데 지금은 다른 모습이었거든요. 쫄았나? 나이 먹으니까 기세가 죽었네. 강무진의 조롱에도 한상철은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조용히 입주민들을 뒤로 물러나게 했어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죠. 한상철이 물러서자 조민수와 강무진도 더 이상 문제를 키우지 않고 자리를 떠났습니다. 하지만 입주민들 사이에서는 실망감이 감돌았어요. 그날 밤 10시경 한상철은 경비실에서 업무를 마무리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갑자기 밖에서 급브레이크 소리와 함께 아이의 비명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한상철은 즉시 밖으로 뛰어나갔어요. 아파트 단지 입구 근처에서 7살 정도 되어 보이는 아이가 바닥에 쓰러져 울고 있었습니다. 402호에 사는 박지훈이었어요. 아이의 무릎에서 피가 나고 있었습니다. 지훈아, 괜찮니? 한상철이 아이를 일으키며 상처를 확인했어요.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어 보였지만 무릎 부상이 심각했습니다. 아저씨, 검은 차가 저를 쳤어요.
그리고 그냥 가버렸어요. 지훈이의 말에 한상철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뺑소니였던 것이죠. 지훈이 부모가 도착하고 병원으로 이송된 후 한상철은 즉시 관리사무소로 향했습니다. 사건 현장 주변의 CCTV를 확인해야 했어요. 관리사무소 직원과 함께 CCTV 화면을 들여다보던 한상철은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화면 속에는 검은색 고급 승용차가 아파트 단지를 빠져나가는 모습이 찍혀 있었어요. 그리고 운전석에 앉아 있는 사람의 얼굴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바로 강무진이었어요. 한상철의 주먹이 저절로 쥐어졌습니다. 과거의 라이벌이었던 강무진이 이제는 아이를 치고 도망가는 비겁한 인간이 되어 있었던 것이죠. 이 자식이. 한상철의 입에서 욕설이 튀어나올 뻔했지만 간신히 참았습니다. 하지만 온몸이 떨리고 있었어요. 한상철은 그날 밤을 잠들지 못했어요. 지훈이의 무릎에서 피가 나던 모습과 강무진이 뺑소니를 치는 장면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예전에 링 위에서 정정당당하게 겨뤘던 강무진의 모습과 지금의 모습이 너무나 대조적이었어요. 과거의 분노와 현재의 분노가 한꺼번에 치밀어 올랐습니다. 예전 시합에서 논란의 판정으로 패배했던 기억, 그리고 지금 아이를 치고 도망간 비겁한 행동까지. 한상철의 참을성이 한계에 다다르고 있었어요. 새벽이 되어서야 한상철은 결심을 굳혔습니다. 더 이상 참고 넘어갈 수는 없었어요. 입주민들을 지키는 것이 자신의 의무라고 생각했고, 특히 아이들까지 위험에 빠뜨린 강무진을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한상철은 경비실 구석에 숨겨뒀던 낡은 트로피를 꺼내보았어요. 먼지를 털어내니 챔피언 한상철이라는 글씨가 선명하게 드러났습니다. 오랫동안 봉인해뒀던 과거를 다시 꺼낼 때가 온 것 같았어요. 다음 날 아침 한상철의 눈빛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평소의 온화함 속에 강인한 의지가 숨어 있었어요. 입주민들도 한상철의 변화를 느꼈지만 무엇이 달라졌는지 정확히 알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뭔가 큰 일이 벌어질 것 같은 예감이 들었어요. 강무진의 뺑소니 사건 이후 며칠이 지났지만 한상철의 분노는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시간이 갈수록 더욱 끓어오르고 있었어요. 하지만 조태수 측에서는 이런 한상철의 변화를 예의주시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강무진은 한상철이 언젠가 자신들에게 위협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직감하고 있었어요. 월요일 아침 평소와 다름없이 업무를 시작하려던 한상철에게 관리사무소 직원이 급하게 찾아왔습니다. 표정이 심각해 보였어요. 상철 아저씨, 큰일 났어요. 관리사무소 금고에서 관리비가 없어졌어요. 한상철은 깜짝 놀랐습니다. 관리비는 입주민들이 매달 내는 중요한 돈이었거든요. 총 500만 원 정도의 현금이 사라진 상황이었어요. 언제 발견됐습니까? 오늘 아침에 확인했는데 없더라고요. 금고는 열려 있었고 돈만 쏙 빠져 있었어요. 한상철은 즉시 현장으로 향했습니다. 관리사무소 금고는 평소에 잠겨 있었고 열쇠는 관리소장과 한상철만이 가지고 있었어요. 경비원인 한상철은 야간에 응급 상황이 생겼을 때를 대비해 예비 열쇠를 보관하고 있었거든요. CCTV는 확인해 봤습니까? 관리소장이 CCTV를 다시 틀어보자 충격적인 장면이 화면에 나타났습니다. 어젯밤 새벽 2시경 한상철로 보이는 인물이 관리사무소에 들어가 금고를 여는 모습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어요. 이게 뭡니까? 한상철은 황당했습니다. 분명히 자신은 어젯밤에 경비실에서 잠을 잤는데 CCTV에는 자신이 금고를 여는 모습이 찍혀 있었거든요. 하지만 화면 속 인물의 움직임과 자세가 어딘지 어색했어요. 이건 조작된 영상입니다. 한상철이 단호하게 말했지만
관리소장의 표정은 의심스러웠어요. CCTV 화면은 너무나 선명했고 한상철의 얼굴도 분명히 식별할 수 있었거든요. 소문은 아파트 전체로 빠르게 퍼졌습니다. 평소 신뢰받던 한상철이 관리비를 훔쳤다는 이야기였어요. 입주민들 사이에서는 의견이 갈렸습니다. 한상철을 믿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CCTV 증거 앞에서는 의심하는 사람들도 생겼어요. 아무리 그래도 상철 아저씨가 그럴 리 없잖아요. 이준호가 한상철을 옹호했지만 다른 입주민들의 반응은 차가웠습니다. 하지만 CCTV에 다 나와 있잖아요. 누가 조작하겠어요? 요즘 경비원들 월급이 적으니까 그럴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한상철은 이런 말들을 들으며 가슴이 답답했어요. 15년 동안 성실하게 일해온 신뢰가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더욱 속상한 것은 자신이 정말로 하지 않은 일인데도 증명할 방법이 없다는 것이었어요. 화요일 오후 관리소장이 한상철을 불렀습니다. 표정이 어두웠어요. 상철 아저씨, 죄송하지만 해고 통보를 드려야겠습니다. 한상철은 예상했던 일이었지만 충격이었어요. 15년 동안 이 아파트를 지켜온 자신이 하루아침에 도둑으로 몰려 쫓겨나게 된 것이죠. 증거가 너무 명확해서요. 입주민들도 계속 문제를 제기하고 있고 관리소장의 말은 계속 이어졌지만 한상철은 제대로 듣지 못했어요.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누군가 자신을 함정에 빠뜨렸다는 것은 분명했지만 증명할 방법이 없었어요. 그날 저녁 한상철이 경비실에서 짐을 정리하고 있을 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딸에게서 온 전화였어요. 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지수가 큰일 났어요. 지수는 한상철의 손녀였어요. 8살인 지수는 며칠 전부터 감기로 병원에 입원해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야? 병원에서 이상한 남자가 지수를 데려가려고 했대요. 간호사가 막아서 다행히 안전하지만 한상철의 손이 떨렸습니다. 손녀까지 위험에 빠뜨리다니 이건 너무 비열한 짓이었어요. 지금 경찰에 신고했고 병원 경비도 강화했어요. 하지만 아버지, 이게 우연이 아닌 것 같아요. 딸의 말이 맞았습니다. 한상철이 도난 사건으로 몰린 직후에 손녀가 납치 위협을 받는다는 것은 우연이 아니었어요. 누군가 계획적으로 한상철을 압박하고 있었습니다. 한상철은 전화를 끊고 깊은 생각에 빠졌어요. 이런 상황이 과거에도 있었습니다. 마지막 타이틀 방어전을 앞두고 있었을 때였어요. 한상철은 그때를 생생히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20년 전 한상철은 3연속 타이틀 방어에 성공하며 최고의 전성기를 보내고 있었어요. 하지만 마지막 방어전을 앞두고 갑작스럽게 은퇴를 선언했습니다. 당시 언론과 팬들은 이해할 수 없어 했지만 한상철에게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어요. 경기 일주일 전 한상철의 아내와 어린 딸이 의문의 괴한들에게 위협을 받았습니다. 경기에서 져라. 그렇지 않으면 가족이 위험하다는 협박이었어요. 한상철은 링 위에서는 무서울 것이 없었지만 가족이 위험에 빠지자 무력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국 한상철은 그 경기에서 일부러 졌어요. 판정은 논란이 많았지만 한상철은 항의하지 않았습니다. 가족의 안전이 더 중요했거든요. 그리고 그 직후 은퇴를 선언했어요. 지금도 똑같은 상황이었습니다. 조태수 측에서 한상철을 압박하기 위해 가족까지 위협하고 있었어요. 과거와 다른 점이 있다면 이번에는 한상철이 지킬 것이 더 많아졌다는 것이었습니다. 손녀뿐만 아니라 아파트 입주민들까지 지켜야 했어요. 한상철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20년 전에는 링에서 무릎을 꿇었지만 이번에는 다를 수도 있었어요. 하지만 손녀의 안전을 생각하면 쉽게 결정을 내릴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한상철은 잠들지 못했어요. 과거의 기억과 현재의 상황이 뒤섞이면서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정의롭게 살려고 노력했지만 언제나 가족이 약점이 되었어요. 새벽이 되자 한상철은 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지수는 괜찮니? 네, 아버지. 병원에서 보안을 강화해서 안전해요. 하지만 아버지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딸의 질문에 한상철은 답하지 못했어요. 아직 결정을 내리지 못한 상태였거든요.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이번에는 20년 전과는 다른 선택을 할 수도 있다는 것이었어요. 걱정하지 마라. 아버지가 알아서 할게. 한상철은 전화를 끊고 경비실 구석에 있는 트로피를 바라봤습니다. 챔피언 한상철이라는 글씨가 새벽 햇살에 빛나고 있었어요. 과거의 영광과 현재의 시련이 그 안에 모두 담겨 있는 것 같았습니다. 한상철은 마침내 결심을 굳혔어요. 이번에는 다를 것이라고, 가족도 지키고 입주민들도 지킬 방법을 찾겠다고 다짐했습니다. 20년 전의 한상철이 아니라 지금의 한상철로서 싸우기로 한 것이죠. 해고 통보를 받은 후 며칠 동안 한상철은 아파트 단지를 떠날 준비를 하면서도 계속 상황을 지켜봤습니다. 조태수 패거리의 행동이 점점 더 노골적으로 변하고 있었어요. 이제는 아예 대놓고 입주민들을 괴롭히기 시작했습니다. 조민수는 헬스장을 완전히 점령했고 거기서 청소년들을 상대로 한 불법 도박은 더욱 대규모로 확장되었어요. 이미 몇몇 고등학생들이 수백만 원의 빚을 지게 되었고 학부모들은 절망에 빠졌습니다. 하지만 조태수의 권력 때문에 아무도 공개적으로 문제를 제기하지 못했어요. 더욱 심각한 것은 조태수가 재개발을 빌미로 입주민들에게 가하는 압박이었습니다. 계약서에 도장을 찍지 않는 가구들에게는 일상생활에서 온갖 불편을 가했어요. 주차를 방해하고 택배를 가로채고 심지어 상하수도에 문제를 일으키기도 했습니다. 한상철은 이런 모습들을 보며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자신이 15년 동안 지켜온 평화로운 아파트가 하루아침에 지옥으로 변해가고 있었거든요. 특히 어르신들과 아이들이 고통받는 모습을 보면 참기 어려웠습니다. 이대로는 안 된다. 한상철은 마침내 결심을 굳혔어요. 20년 전처럼 무력하게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손녀의 안전도 중요하지만 이 아파트에 사는 모든 사람들의 평화도 지켜야 했어요. 그날 밤부터 한상철은 오랫동안 잊고 있던 훈련을 다시 시작했습니다. 경비실 뒤편의 작은 공간에서 조용히 몸을 풀기 시작했어요. 20년 동안 잠들어 있던 근육들이 서서히 깨어나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몸이 예전 같지 않았어요. 숨이 금세 차고 관절도 뻣뻣했습니다. 하지만 며칠이 지나자 조금씩 감각이 돌아오기 시작했어요. 한때 챔피언이었던 몸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었거든요. 한상철은 새벽마다 훈련을 계속했습니다. 기본적인 체력 훈련부터 시작해서 점차 격투 기술까지 되살리기 시작했어요. 주먹을 쥐는 감각, 발놀림, 그리고 상대의 움직임을 읽는 능력까지 모든 것이 조금씩 돌아왔습니다. 일주일이 지난 목요일 저녁 한상철이 훈련을 마치고 경비실로 돌아오는데 누군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어둠 속에서 천천히 나타난 사람은 강무진이었습니다. 훈련하고 있었구나. 강무진의 목소리에는 예전과 다른 무언가가 느껴졌어요. 조롱이나 적대감이 아니라 복잡한 감정이 섞여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십니까? 한상철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강무진은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따로 얘기할 수 있을까? 두 사람은 아파트 단지 뒤편의 조용한 곳으로 걸어갔어요. 가로등 불빛 아래서 마주 선 두 사람 사이에는 20년의 세월이 흘러 있었습니다. 너도 알고 있겠지만 조태수는 완전히 미친놈이야.
강무진이 먼저 입을 열었어요. 한상철은 의외라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강무진이 조태수를 비판하다니 예상하지 못한 일이었거든요. 그럼 왜 함께 다니십니까? 돈 때문이야. 내 딸이 백혈병에 걸려서 치료비가 엄청나게 들어. 조태수가 그 돈을 대줬거든. 강무진의 목소리에 쓰라림이 묻어났어요. 과거 링 위에서 당당했던 모습과는 전혀 다른 초라한 아버지의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한계야. 아이까지 위협하는 건 너무 심해. 강무진이 말하는 아이는 한상철의 손녀 지수를 의미하는 것 같았어요. 한상철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당신이 지시한 건 아니죠? 물론 아니야. 내가 아무리 돈이 필요해도 그런 짓은 못해. 강무진의 말에 진심이 느껴졌어요. 한상철은 조금 안심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왜 저에게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까? 강무진은 잠시 망설이다가 주머니에서 무언가를 꺼냈어요. 작은 녹음기였습니다. 이걸 들어봐. 녹음기에서는 조태수와 수아들의 대화가 흘러나왔어요. 한상철을 함정에 빠뜨리기 위해 CCTV를 조작한 이야기, 그리고 재개발 과정에서 벌인 각종 불법 행위들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걸 어떻게 구했습니까? 조태수는 자신의 경호원들도 믿지 않아. 그래서 모든 대화를 몰래 녹음해도 혹시 나중에 배신할지 모르니까 증거를 남겨두는 거지. 강무진의 설명에 한상철은 놀랐어요. 조태수가 그렇게까지 치밀한 사람인 줄 몰랐거든요. 하지만 이걸 왜 저에게 주는 겁니까? 강무진은 깊게 한숨을 쉬었어요. 솔직히 말하자면 내가 미워. 20년 전 마지막 경기에서 진 것 때문에 내 인생이 완전히 망가졌거든. 강무진의 고백에 한상철은 할 말이 없었어요. 그 경기는 한상철에게도 아픈 기억이었거든요. 하지만 그때와 지금은 다르야. 지금은 무고한 사람들이 피해를 당하고 있어. 특히 아이들까지 말이야. 강무진의 목소리에 절절함이 담겨 있었어요. 자신의 딸이 아픈 상황에서 다른 아이들까지 고통받는 모습을 보니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있었던 것이죠. 내 인생을 망친 건 너지만 이번 한 번은 같이 가자. 강무진이 한상철에게 손을 내밀었어요. 20년 만에 처음으로 두 사람이 같은 편에 서는 순간이었습니다. 한상철은 잠시 망설였어요. 강무진을 완전히 믿을 수는 없었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도움이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강무진의 눈에서 진심을 느꼈어요. 좋습니다. 함께하죠. 한상철이 강무진의 손을 잡는 순간 두 사람 사이에 20년 원한이 조금씩 녹기 시작했어요. 완전히 화해한 것은 아니었지만 공동의 적 앞에서 손을 잡은 것이죠. 그런데 계획이 있습니까? 한상철의 질문에 강무진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조태수는 이번 주말에 큰 거래를 앞두고 있어. 재개발 관련해서 불법 자금을 받는 자리야. 그때가 기회일 거야. 강무진의 말에 한상철은 집중했어요. 드디어 조태수를 완전히 무너뜨릴 기회가 온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위험할 거야. 조태수 주변에는 우리보다 훨씬 많은 사람들이 있어. 괜찮습니다. 이번에는 도망가지 않을 겁니다. 한상철의 말에 결의가 담겨 있었어요. 20년 전에는 가족을 위해 무릎을 꿇었지만 이번에는 더 많은 사람들을 위해 싸우기로 한 것이죠. 두 사람은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어요. 강무진이 조태수의 내부 정보를 제공하고 한상철이 실행에 옮기는 역할 분담이었습니다. 과거의 라이벌이 동지가 되는 순간이었어요. 그런데 한 가지 더 있어. 강무진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조태수는 내 과거를 모두 알고 있어. 챔피언이었다는 것도, 왜 은퇴했는지도 말이야. 한상철은 놀라지 않았어요. 이미 예상했던 일이었거든요.
그럼 더 조심해야겠군요. 아니야. 오히려 기회일 수도 있어. 조태수는 내가 예전처럼 가족 때문에 굴복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거든. 강무진의 말에 한상철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조태수의 착각이 오히려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었습니다. 그날 밤 한상철은 마음이 한결 가벼워진 것을 느꼈어요. 혼자서는 불가능해 보였던 일이 강무진과 함께라면 가능할 것 같았습니다. 과거의 원한을 뛰어넘어 정의를 위해 손잡은 두 사람의 마지막 경기가 시작되려 하고 있었어요. 토요일 밤 10시 아파트 주차장은 평소보다 어두웠습니다. 가로등 몇 개가 고장나 있어서 그림자가 길게 드리워져 있었어요. 한상철은 경비실에서 조용히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강무진이 알려준 정보에 따르면 오늘 밤 조태수가 큰 거래를 진행할 예정이었어요. 오후부터 입주민 대표들이 하나둘 관리사무소로 불려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조태수가 재개발 동의서에 강제로 서명을 받기 위한 마지막 수단을 쓰고 있었던 것이죠. 이준호를 비롯해 몇몇 젊은 입주민들이 대표로 선정되어 있었어요. 아저씨, 정말 괜찮으실까요? 김태현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한상철과 강무진의 계획을 들은 젊은 입주민들은 모두 불안해하고 있었어요. 믿어보세요. 이번이 마지막 기회입니다. 한상철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단단했어요. 일주일간의 훈련으로 몸도 예전 감각을 많이 되찾았고 무엇보다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10시 30분경 드디어 조태수와 수아들이 나타났습니다. 총 8명 정도였는데 모두 덩치가 좋고 험악하게 생겼어요. 조민수도 함께 있었고 강무진은 조태수 바로 옆에서 경호하는 척하고 있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이야. 오늘 밤 안에 모든 서류를 처리하자. 조태수의 목소리가 주차장에 울려 퍼졌어요. 입주민 대표들은 겁에 질린 채로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사장님,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도 생각할 시간이 필요해요. 이준호가 용기를 내어 말했지만 조태수는 비웃었어요. 생각할 시간? 이미 충분히 줬잖아. 이제는 선택의 여지가 없어. 조태수가 손짓하자 수아들이 입주민들을 더욱 위협적으로 에워쌌습니다. 상황이 점점 험악해지고 있었어요. 그때 어둠 속에서 한상철이 나타났습니다. 천천히 걸어 나오는 한상철의 모습은 평소와 달랐어요. 경비원 복장이 아닌 검은색 운동복을 입고 있었고 눈빛이 예리했습니다. 여기서 그만하세요. 한상철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모든 사람에게 선명하게 들렸어요. 조태수는 한상철을 보고 비웃었습니다. 경비 아저씨가 뭘 할 수 있을까? 벌써 해고당했으면서. 해고는 당했지만 이곳 사람들을 지키는 건 제 의무입니다. 한상철의 말에 조태수의 수아들이 웃음을 터뜨렸어요. 69세의 늙은 경비원이 자신들을 상대하겠다는 것이 우스웠거든요. 할아버지, 다치기 전에 들어가세요. 조민수가 조롱하며 한상철에게 다가왔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한상철의 몸이 번개처럼 움직였어요. 순식간에 조민수가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한상철의 정확한 주먹이 조민수의 명치를 가격한 것이죠. 20년 전의 챔피언 실력이 고스란히 살아나는 순간이었어요. 뭐야? 조태수의 수아들이 당황하며 한상철을 둘러쌌습니다. 하지만 한상철은 전혀 당황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입주민들을 뒤로 물러나게 하며 자세를 취했습니다. 첫 번째 수아가 주먹을 날렸지만 한상철은 가볍게 피하며 카운터 펀치를 날렸어요. 정확히 턱을 가격당한 수아가 그대로 쓰러졌습니다. 두 번째, 세 번째 수아가 동시에 덤벼들었지만 한상철의 발차기가 번쩍였어요. 격투기 시절의 화려한 킥이 어둠 속에서 빛났습니다. 이 할아버지가 뭔가 다르다. 수아들이 당황하기 시작했어요.
예상했던 것과 전혀 다른 상황이 벌어지고 있었거든요. 그때 강무진이 움직였습니다. 조태수를 지키는 척하면서도 슬금슬금 수아들을 방해하기 시작했어요. 한상철과 강무진이 함께 싸우는 모습은 20년 전 링 위에서의 치열했던 경쟁을 연상시켰습니다. 강무진, 뭐 하는 거야? 조태수가 강무진의 배신을 눈치채고 소리쳤어요.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한상철과 강무진의 합동작전에 수아들이 하나둘 쓰러져 가고 있었거든요. 한상철의 주먹과 발차기는 정확했고 강무진의 그래플링은 여전히 위력적이었어요. 두 사람이 함께하니 조태수의 수아들은 상대가 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수아가 쓰러지자 주차장에는 조태수만 혼자 남게 되었어요. 조태수는 당황하며 뒤로 물러섰습니다. 이럴 수가. 조태수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완전히 통제하고 있다고 생각했던 상황이 순식간에 뒤바뀌었거든요. 조태수, 끝났어. 한상철이 천천히 조태수에게 다가갔습니다. 조태수는 다급하게 주머니에서 무언가를 꺼냈어요. 칼이었습니다. 가까이 오지 마. 죽이겠어. 조태수가 칼을 휘두르며 위협했지만 한상철은 전혀 멈추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욱 조심스럽게 거리를 좁혀갔습니다. 칼까지 쓰게 만들었군요. 한상철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어요. 조태수가 칼을 찌르려는 순간 한상철의 몸이 옆으로 비켜나며 조태수의 손목을 잡았습니다. 아! 조태수가 비명을 지르며 칼을 놓쳤어요. 한상철의 관절기에 손목이 꺾이면서 칼이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한상철은 조태수를 바닥에 눕히고 무릎으로 누른 채 말했어요. 이곳은 내가 함부로 할 곳이 아니다. 한상철의 말에는 15년간 이 아파트를 지켜온 경비원의 자부심과 과거 챔피언의 위엄이 동시에 담겨 있었어요. 그때 경찰 사이렌 소리가 들렸습니다. 강무진이 미리 경찰에 신고를 해뒀던 것이죠. 녹음 파일과 함께 조태수의 모든 범죄를 고발했었어요. 경찰들이 도착해서 조태수와 수아들을 체포하는 동안 아파트 입주민들이 하나둘 주차장으로 몰려왔습니다. 소식을 들은 사람들이 밖으로 나온 것이죠. 상철 아저씨, 정말 대단하세요. 입주민들이 한상철을 애워싸며 감탄했어요. 평소 조용하고 온화했던 경비 아저씨가 실제로는 이런 대단한 분이었다는 것을 알게 된 순간이었습니다. 이준호와 김태현이 다가와 한상철의 두 손을 잡았어요. 아저씨 덕분에 살았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한상철은 입주민들의 뜨거운 시선을 받으며 조금 부끄러워했어요.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뿌듯함도 느꼈습니다. 드디어 이 아파트에 평화가 돌아올 수 있게 되었거든요. 강무진도 한상철 옆으로 다가왔어요. 고생했어. 당신도요. 고맙습니다. 두 사람은 짧은 대화를 나누며 20년 원한을 완전히 씻어냈어요. 과거의 라이벌에서 진정한 동지가 된 순간이었습니다. 석 달이 지났습니다. 가을이 깊어지면서 아파트 단지에는 평화로운 일상이 완전히 돌아왔어요. 조태수와 수아들은 모두 구속되었고 불법 재개발 계획도 무산되었습니다. 입주민들은 다시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게 되었어요. 한상철은 여전히 경비실에 있었습니다. 관리소장과 입주민들이 한 목소리로 복직을 요청했거든요. 도난 사건이 조작된 것이라는 사실이 밝혀진 후 모든 오해가 풀렸습니다. 상철 아저씨, 아니, 우리 챔피언. 이제 입주민들은 한상철을 부르는 호칭이 달라졌어요. 경비 아저씨가 아니라 우리 챔피언이라고 불렀습니다. 한상철은 처음에는 부끄러워했지만 이제는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있었어요. 챔피언, 오늘도 고생 많으세요. 501호의 김 과장이 아침 인사를 하며 커피를 건넸습니다.
한상철은 고개를 끄덕이며 받았어요. 고맙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한상철의 대답은 예전과 같았지만 목소리에서 느껴지는 무게감이 달랐습니다. 이제는 자신의 과거를 숨기지 않았거든요. 아파트 분위기도 완전히 바뀌었어요. 아이들은 놀이터에서 자유롭게 뛰어놀았고 어르신들은 벤치에서 편안히 담소를 나누었습니다. 헬스장도 원래 목적대로 입주민들이 자유롭게 사용하고 있었어요. 특히 청소년들의 변화가 컸습니다. 조민수의 불법 도박에 빠졌던 아이들은 상담을 받으며 서서히 회복하고 있었어요. 학부모들도 안심하고 아이들을 밖에 내보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저씨, 저 격투기 배우고 싶어요. 고등학생 박현수가 한상철에게 다가와 말했어요. 예전에 도박에 빠졌던 아이 중 하나였는데 이제는 건전한 취미를 찾고 있었습니다. 격투기는 정신력이 가장 중요해. 몸을 단련하는 것보다 마음을 다스리는 게 먼저야. 한상철의 조언에 현수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한상철은 가끔 이런 식으로 아이들에게 인생 조언을 해주곤 했습니다. 어느 날 오후 한상철에게 특별한 손님이 찾아왔어요. 딸과 함께 온 손녀 지수였습니다. 지수는 몇 달 전 감기로 병원에 입원했었는데 이제는 완전히 건강을 회복했어요. 할아버지, 지수가 한상철에게 달려와 안겼습니다. 한상철의 얼굴에 따뜻한 미소가 번졌어요. 우리 지수 많이 컸네. 이제 아프지 않지? 네. 이제 할아버지처럼 강해졌어요. 지수의 말에 한상철이 웃었습니다. 손녀가 건강해진 것만으로도 모든 것이 보상받는 기분이었어요. 아버지,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딸도 한상철에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동안 걱정을 많이 끼쳐드린 것에 대한 미안함과 고마움이 섞인 인사였어요. 괜찮다. 이제 모든 게 잘 풀렸잖아. 한상철은 딸의 어깨를 토닥이며 위로했어요. 가족이 안전하고 평화로운 일상이 돌아온 것이 가장 큰 축복이었습니다. 지수와 딸이 돌아간 후 한상철은 경비실 정리를 시작했어요. 구석에 숨겨뒀던 낡은 트로피와 흑백 사진들을 꺼내서 정리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숨길 필요가 없었거든요. 한상철은 경비실 한쪽 벽에 작은 선반을 만들었어요. 그곳에 챔피언 트로피와 벨트, 그리고 젊은 시절의 사진들을 정성스럽게 배치했습니다. 과거의 영광을 자랑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현재를 지킬 힘의 원천으로 기억하기 위해서였어요. 와, 정말 대단하세요. 경비실을 정리하는 한상철을 본 이준호가 감탄했습니다. 트로피와 벨트가 진짜라는 것을 확인하니 더욱 놀라웠어요. 과거일 뿐입니다. 중요한 건 지금이죠. 한상철의 말에는 깊은 철학이 담겨 있었어요. 과거의 영광에 안주하지 않고 그것을 현재를 살아가는 힘으로 삼겠다는 의지였습니다. 저녁이 되자 한상철은 평소처럼 아파트 주변을 순찰했어요. 하지만 이제는 예전과 다른 마음가짐이었습니다. 단순히 경비원의 의무가 아니라 이곳을 지키는 수호자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어요. 아이들이 뛰어노는 놀이터, 어르신들이 담소를 나누는 벤치, 입주민들이 편안히 산책하는 산책로. 모든 것이 소중하고 아름다워 보였습니다. 한상철이 지켜낸 평화로운 일상이었어요. 밤이 되어 경비실로 돌아온 한상철은 벽에 걸린 챔피언 벨트를 바라봤습니다. 20년 전에는 그것이 모든 것의 끝이라고 생각했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새로운 시작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강무진과도 가끔 연락을 주고받고 있었어요. 강무진의 딸은 치료가 잘 되고 있었고, 강무진도 새로운 일을 찾아 열심히 살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더 이상 라이벌이 아니라 서로를 이해하는 동료가 되었어요. 한상철은 경비실 책상에 앉아 일기를 써내려갔습니다. 예전에는 없던 습관이었는데
요즘에는 하루를 정리하는 의미로 짧은 글을 쓰곤 했어요. 오늘도 평화로운 하루였다. 입주민들이 모두 건강하고 행복해 보여서 기쁘다. 지수도 완전히 나았고, 이제 정말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은 것 같다. 일기를 쓰면서 한상철은 지난 몇 달을 되돌아봤어요. 힘들고 어려운 시간이었지만 그 과정에서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과거를 숨기는 것이 아니라 당당히 받아들이는 것, 그리고 그것이 현재를 지킬 힘이 된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경비실 불빛이 따뜻하게 비치는 가운데 한상철은 조용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69세의 나이에도 여전히 할 수 있는 일이 많다는 것을 느꼈어요. 경비원이라는 직업도 이 아파트를 지키는 일도 모두 소중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아파트 단지는 고요했지만 생기가 넘쳤어요. 각 집의 불빛들이 가족들의 따뜻한 일상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한상철이 지켜낸 평범하지만 소중한 일상이었죠. 한상철은 챔피언 벨트를 한 번 더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인생의 링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이 말에는 과거에 대한 그리움이 아니라 미래에 대한 희망이 담겨 있었어요. 69세의 한상철에게는 여전히 지켜야 할 것들이 있었고 싸워야 할 이유들이 있었습니다. 다만 이제는 혼자가 아니라 많은 사람들과 함께 싸운다는 차이가 있을 뿐이었어요. 그날 밤 한상철은 깊고 편안한 잠에 들었습니다. 내일도 새로운 하루가 시작될 것이고 그는 여전히 이곳의 수호자로서 자신의 자리를 지킬 것이었어요.